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네 번째 페이지. 미혹되지 않는 나이, 불혹을 넘겼지만 매주 방송 분량 앞에서 미혹되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세계가 주목하는 코너 원서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가 40번째 원소. 우리 사람 웬일입니까? 나이로 치면 불혹이다. 웬일입니까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진짜 세계 방송 사상의 어떤 남을 일이다. 역사의 남을 심기원이다. 일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렇게 한 회 한 회씩 차곡차곡 설명을 해가지고 40번까지 온다. 이것은 정말 BBC도 해낸 적이 없고, 그렇죠. NHK도 해낸 적이 없고, 없지. 세상에 어느 내로라한 방송국도 심지어 이 주기율표의 어떤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맨델레예프가 사는 러시아의 방송에서도 과연 이런 게 있었을까 싶은. 스웨덴에서도 없었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엄청난 남들이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휘몰아칩니다. 마음속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118번 원소 오간의 손에게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오간의 손. 오간의 손. 네네. 자, 오늘 40번째 원소입니다. 40번째 원소는 지르코늄이라는 원소인데요. 지르코늄. 저는 역시나 이번에 좀 생소한 원소입니다. 그런가요? 네,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지르코늄이 의외로 그래도 지금까지 약간 가시밭길처럼 온 뭐 이트륨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들어보신 적 많이. 특히 이제 같기도 하고. 보석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석? 어디서 일단 제일 듣기 쉽냐면 이제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보석 중에서 제일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아니고 뭐 보석하면 뭐 떠오르는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이런 게 루비 뭐 이런 거 아름다운 보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싼 값으로 만드는 인조 보석을 만들 때 흔히 사용되는 재료가 이 지르코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뭐 이런 뭐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야라고 하면 야, 진짜 다이아몬드 아니고 그냥 큐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그 큐빅이라고 말하는 거 만들 때 그냥 뭐 유리 같은 거나 플라스틱으로 그냥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리나 플라스틱 가공하는 기술도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뭔가 고급지게 진짜 보석 비슷하게 뭔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르코늄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큐빅이야, 지르코늄이야 이런 식으로 보석계에서 왕왕 사용하는 이야기로 아마도 일반인들이 지르코늄 들어보셨다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지르코니아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늄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개발된 말이냐. 우리 뭐 지금 최근 뭐 몇 회차 동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를 발견해서 뭐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성질하고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뜻하는 뭐 그리스 신화의 누구의 이름을 따서 변형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다. 누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이름을 가져와서 뭐 이름 붙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르코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랜만에 그런 거하고 별 상관없는 이름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옛날부터 지르코늄이라고 부르던 물질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이런 지르코늄이 들어가는 돌을 지르콘 이렇게 불러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르콘의 성분 중에서 원래는 이제 지르코늄이라고 해도 뭐 흔히 돌 성분으로 많이 들어있는 규소라든가 아르루미늄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잘 돼 있으면 그게 그냥 지르콘이라는 돌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르콘이라고 부르던 그 돌 중에 흔한 원소가 아닌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은 원소도 들어있는 것 같다. 라는 감을 18세기 말부터 유럽의 화학자들이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고 하다가 진짜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던 원소가 예로부터 지르콘이라고 부르던 그런 돌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지르콘 속에 들어있던 특별한 원소니까 지르코늄이라고 부르자라는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탄생된 이름이고요. 그러면 지르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느냐? 이건 사실은 뭐 명백한 정설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부르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돌 중에 굉장히 단단한 돌, 차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차돌. 뭐 그 차돌박이라고 하는 뭐 고기도 있죠. 그렇지요. 차돌을 왜 차돌이 그 차돌인가요? 하여튼 뭐 차돌박이라는 하고 뭐 직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차돌 선생님도 계시고. 차돌이라는 거는 왜 차돌이라고 이름 불렀을까요?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그 다시 뭐 뜻풀이를 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지르콘이란 말도 어디서 왔는지 사실은 좀 뭐 막막합니다. 제일 좀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계통에서 쓰이던 말로 그 돌을 옛날에 그 비슷한 발음으로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란 사람들은 뭐 제르콩 뭐 이렇게 불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넘어온 것이고 그 사람들은 되게 뭐 금같이 좋다.
아주 금같이 귀하다, 뭐 금같이 아름답다, 막 이런 뜻에서 온 말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르콘 속에 들어있는 원소다라고 해서 지르코늄이라는 것이 탄생이 됐는데 그 지르콘 속에 있는 그 원소 지르코늄을 분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진짜로 새로운 원소구나. 이게 새로 분리될 수 있는 새로운 원소구나. 라는 거에 도전해서 성공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공헌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도리이기 때문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결정적으로 지르코늄을 발견했다라고 딱 찍을 만한 사람이 약간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도전하는 와중에서 점점 순수한 게 분리되기 시작한 뭐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간에 항상 언급되는 위대한 화학자의 이름 한 명,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셀리우스. 네, 이 베르셀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지르콘 속에서 지르코늄을 분리해내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공적을 세운 그런 분인데요. 이 베르셀리우스 어느 나라 분이시겠습니까? 진짜? 설마? 어느 나라 분이시겠습니까? 약간 셀시우스랑 이름 비슷하네. 리우스 약간 돌림. 스웨덴. 스웨덴 분이십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셀리우스가 지르코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공을 세운 이 그런 화학자시고요. 이분이 뭐 지르코늄 이 분리하는 거 외에도 사실은 이런 원소 관련해가지고 일을 평생에 걸쳐서 많이 하신 분이에요. 스웨덴의 그때 19세기 초에 굉장히 이름난 화학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유산 중에서 우리가 지르코늄 원소 기호를 우리가 GR이라고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 베르셀리우스의 유산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산이 뭐냐라고 한다면 원소 기호를 이 알파벳으로 표시하는 거. 수소는 H라고 쓰고 헬륨은 대문자 H 소문자 E로 쓰고 리튬은 대문자 L 소문자 I로 쓰고 벨륨은 대문자 B 소문자 E로 쓰고 하는 이 방식 바로 이 지르코늄 분리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던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셀리우스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라는 이 표 자체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프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표에 들어가는 모든 기호의 그 방식을 개발한 사람은 스웨덴의 화학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웨덴 대사님 그새 저희가 두 번째 접촉을 했는데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바쁘시니까 무응답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응답이 왔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다. 뭘 고려하신다는지는 얘기가 안 되는데 스웨덴 일단 답이 왔다. 스웨덴 국왕폐하. 마제스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이야기를. 저번에 한국에서. 베르셀리우스가 이 원소 기호를 개발하기 전에도 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를 들면 뭐 화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만 꼽아보라라고 하면 종종 1위로 많이 언급되곤 하는 인물인 프랑스 대혁명기의 위대한 화학자 라부아지에 같은 인물. 오다가다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부아지에 같은 라부아지에 이분도 원소를 되게 중시하셨거든요. 화학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라부아지에만 해도 원소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표기할 생각을 잘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상한 기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원소를 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모양이면 무슨 원소라는 뜻이고 동그라미 안에다가 십자가를 뭐 표시하면 그게 무슨 원소라는 뜻이고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막 표시를 했거든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렇죠.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원소가 이렇게나 많을 줄 알았으면 모르셨겠지.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원소 하나마다 기호를 만든다는 이런 과감한 생각 안 하셨을 거거든요. 118개나 되는 줄 알았으면. 그래서 그 방식은 사장되고 그보다 다음에 등장한 이 베르셀리우스가 개발한 알파벳을 한 글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 이용해서 원소 기호를 표시하는 그 방식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파벳 ZR로 쓰는 지르코늄. 이 지르코늄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연관이 있는 원소인가요? 그렇습니다. 플라스틱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많은 연관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시간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티타늄 시간에 했을까요?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학을 좀 잘 아는 사람, 화학을 전공한 사람과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촉매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지글러나타 촉매.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화학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얘기 나온 김에 촉매라는 이야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좋죠. 어떤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재료는 갖춰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던 예시로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설탕물만 많이 마셔도 숟가락으로 설탕만 많이 퍼먹어도 살이 막 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탕을 한 보따리 갖다 주면서 이걸로 사람 살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야 내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설탕 속에 사람 살이 될 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다 들어있죠. 그렇죠. 원소로 따지면 안에 탄소, 산소, 수소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다 재조합을 해가지고 지방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일. 이거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주는 물질. 그거를 그렇게 재조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도와주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문학적인 표현 같은 걸로도 이제 가끔 사용하죠. 우리가 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촉매가 되겠습니다. 촉매제가 라든가 그런 식의 말 제가 CBS 발전에 주로 이제 경영진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임하시면 면접에서 새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CBS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재들이 서로 좋은 케미스트리를 이뤄내가지고 아주 훌륭한 방송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죠. 제가 지글러나타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면접 보는 분들 중에 약간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고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글러나타 하필이면 언급을 하면. 그래서 지글러나타 그런 게 이제 촉매입니다. 그래서 좋은 촉매가 있으면 진짜 그게 곧 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촉매 진짜 예전에 들었던 예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는 우리가 H2O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화학식 H2O 물에도 등장하는 게 H 수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 속에 수소라는 원소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물 속에 있는 수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산소를 잘라내고 수소만 다 모아가지고 수소 기체만 이렇게 끌어 모아내는 그 재조합하는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소를 우리가 마음 놓고 무제한으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료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누가 어떤 새로운 촉매를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화학자들이. 수소를 더 쉽게 물속에서 뽑아내는 촉매가 개발이 된다면 요즘은 다 좀 전기 같은 걸로 지져주거나 온도를 좀 높이 올려주면서 전기로 지져주어야지 거기서 물속에서 수소가 잘 잘려져 나오는 그런 촉매만 많이 실용화되어 있다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촉매를 개발해가지고 나는 전기를 거의 안 지져줘도 온도도 차가워도 수소가 아주 펄펄 잘생기게 만드는 그런 촉매를 개발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유전을 수백만 개를 만든 거나 다름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명을 해낸 거죠. 수소 에너지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노벨상을 받겠죠. 그럼 물속에다가 이 촉매만 던져놓으면 수소가 보글보글 석유가 퐁퐁 솟아나오듯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노벨상으로 가는 스웨덴으로 가는 직행 열차를 거의 타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촉매라는 것인데 촉매 중에서도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거는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게 플라스틱의 원료인데 이런 건 약간 가스처럼 생겼거든요. 석유를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스처럼 생겼거든요. 불 붙이면 막 잘 타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스 같은 그런 건데 어떻게 가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기체잖아요. 우리 그런 가스 내지는 액체처럼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물 같은 거, 공기를 날아다니는 기체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플라스틱이라는 물질도 탄소나 수소 같은 재료로 되어 있는 그 기본 원소는 동일한데 그게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에틸렌 같은 물질이 돼서 공기 중을 이렇게 피어 올라가지고 날아다니는 기체 형태로 돼 있기 쉬운 건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같은 그런 긴 덩어리진 물질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재조합을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과정인데 필요하구나. 지글러 나타라는 두 사람이 그 촉매를 개발해낸 거죠. 이 촉매만 있으면 예전에는 불 붙이는 데나 쓸 수 있었던 그 석유를 가공해서 만든 그 가스, 거기 에틸렌 가스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분들이 20세기 중반에 개발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갖 곳에 아주 싼 값에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글러나타 촉매 중에 지금까지도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티타늄을 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지글러나타 촉매입니다. 사람들이 지글러나타 촉매가 이렇게 플라스틱 공업의 핵심적인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안 이상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 개발해내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예를 들면 촉매를 만드는데 단가가 더 적게 든다거나 만들어 놨더니 예전보다는 훨씬 조금만 넣어도 더 좋은 플라스틱이 더 잘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개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서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같은 세로줄끼리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같은 세로줄끼리는 비슷하다. 예. 티타늄하고 같은 줄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지르코늄이 티타늄하고 같은 줄에 바로 아랫줄에 있죠. 22번 티타늄 아래 40번 지르코늄이 있죠. 그래서 티타늄으로 지글러나타 촉매 만들 수 있으면 지르코늄으로도 촉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꽤 더 성능이 좋은 촉매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고전적인 지글러나타 촉매 말고 지르코늄을 이용한 촉매도 꽤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중에서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일정량은 지르코늄 촉매로 생산된 것도 꽤 분명히 많을 것이다. 성능이 좋으면 더 많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화학 관련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어떤 소식이죠? 아예 지글러나타 촉매 말고 다른 형태의 촉매를 사용해 보자라는 그런 방식에 도전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유행처럼 빠르게 보면 한 10년 전, 길게 보면 한 20, 30년 전부터 지글러나타 촉매의 그 다음 세대 촉매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게 메탈로센 촉매라는 게 있습니다. 메탈로센? 뭔가 메탈로센 촉매라고 하면 뭔가 약간 80년대 메탈리카 생각나서 80년대 록그룹에서 만들어내는 비슷하구나. 무슨 김종서 같은 분들이 막 겨울비처럼 슬픈 촉매는 이러면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촉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을 가진 물질인데요. 메탈로센 촉매는 지글러나타 촉매하고는 진짜 다르게 확대해서 본 모양 자체도 좀 다르게 생겼고요. 물질 자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보통 탄소가 기본적으로 한 10개 이상은 들어가요. 여러 개의 탄소가 마치 약간 햄버거 같은 형태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의 특이하게 생긴 물질이거든요. 근데 햄버거에는 중앙에 제일 핵심적인 재료로 패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메탈로센 촉매는 그 중앙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메탈. 금속 원소가 뭐든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촉매로 써봤더니 지글러나타 촉매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탈로센 촉매를 만들 때 중간에 집어넣는 그 금속 원소로 종종 많이 시도되는 게 또 오늘 이야기하는 지르코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탈로센 촉매도 지글러나타 촉매 개량할 때도 지르코늄 사용하는 경우 있고요. 메탈로센 촉매라는 좀 신개념 촉매를 만들 때도 이 지르코늄을 사용해서 촉매를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걸로 저도 그 공장 건설될 때 가가지고 일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그런 거 약간 홍보 자료로 낼 때 있습니다. 과거에 생산하던 플라스틱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싸고 더 좋은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새로 우리나라에 어디에 건립이 되고 있는데 왜 이 공장이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바로 지글러나타 촉매 시대를 뛰어넘어서 메탈로센 촉매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제 지르코늄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 때 플라스틱이 보통 좀 딱딱하잖아요. 그냥 그럼 우리 흔히 생각하는 플라스틱 좀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메탈로센 촉매로 플라스틱을 잘 만들다 보면 과거에 비해서 좀 약간 쫀쫀한 플라스틱, 약간 말랑한 플라스틱, 쫀득이처럼 이런 거를 더 만들기에 좋은 그런 얼마나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서 여러 군데 많이 쓸 수 있겠습니까? 고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길 것이고 사실은 합성 고무는 고무도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새로운 플라스틱도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메탈로센 촉매가 좀 이렇게 주목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걸 메탈로센 촉매로 잘만 하면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못 만들던 재료로도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신비로운 꿈, 아주 먼 꿈 꾸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꿈 꾸시는 분도 계시냐면 우리가 쓰레기처럼 버리는 재료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새로운 촉매를 넣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데 쓰면 가뜩이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면 그게 처치곤란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곤란이라고 할 때가 많은데 귀중한 자원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지 말고 쓸모없는 걸로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가령 어떤 쓸모없는 예를 들면 정말 이게 되면 진짜 왕인데 라고 이 정도면 거의 왕 중에서도 스웨덴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도로 진짜 근데 이거 도전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세계적으로. 뭐냐면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 만드는 거. 이산화탄소.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그러니까 단가가 맞을 정도로 플라스틱을 이산화탄소로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가 거의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실효과가 심해져서 나타나는 게 기후변화지 않습니까? 땅이 묻고 이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촉매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입시다. 제발 이산화탄소 좀 줄여주세요라고 캠페인을 안 해도 사람들이 플라스틱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너도 나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그걸로 그렇겠지. 플라스틱을 생산하겠죠. 그러면 저절로 이산화탄소가 세상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많이 생기면 뭐 정 거시기 하면 그 플라스틱 아무데도 안 쓰고 그냥 쌓아놔도 됩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지구를 그만큼 기후변화에서 구해낸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연구는 그런 꿈도 꾼다. 그런 꿈도 꾸는데 연구 실제로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거는 언제 정도의 실용화될까 좀 뭐 쉽지 않은 전망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촉매로 좋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촉매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글라나타 촉매 이후로 거기에 지르코늄이 쏠쏠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언젠가는 지르코늄을 활용한 촉매가 또 세상을 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그 지르코늄 때문에 세상이 망할 뻔한 사건이 오히려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좀 지르코늄한테 미안한데요. 지르코늄. 지르코늄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 나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소 이름을 영어식으로 많이 발음하는 이런 걸로 바뀐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게르마늄은 저마늄으로 하자, 뭐 이런 거, 뭐 칼륨은 포타슘으로 하자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르코늄은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ZAIR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코늄 이런 식으로 많이 저코늄이라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저코늄으로 바뀌지 않고 이상하게도 지금까지도 지르코늄으로 그냥 남아 있다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지르코늄 촉매 지금도 플라스틱 개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인조 그 가짜 보석 만드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용도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데. 세상에 굉장히 위태로운 문제를 끼친 지르코늄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지르코늄과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무척 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사고가 되었냐면 원전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지진 그리고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비상 정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봉이라는 게 내려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끄도록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원자력 핵 반응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고 핵 분열 반응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는 일들이 정지시키는 그 장치들이 다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들이 다 자동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꺼지는 그 길을 다 밟았어요.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핵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열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이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 터빈이 돌아가면 그걸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열을 내는 핵 반응을 우라늄 핵연료로 계속 일으키는 그런 거를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열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하고 좀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느낌상으로는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하냐면 가스레인지 같은 거 되게 오래 사용한 다음에 불을 꺼도 그 가스레인지 위에 만지면 뜨겁잖아요. 그걸로 실수할 때 가끔 있죠. 가스레인지 불 다 치우고 이제 냄비도 치우고 한 다음에 가스레인지 뭐 묻어가지고 쓱쓱 닦으려고 휴지 같은 걸로 닦는데 닦다가 엄청 손 뜨거울 때 그럴 때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하게 원자력 발전의 그 정상적인 핵 분열 반응은 중단이 되었지만 그래서 껐지만 안에 계속 열이 그래도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뜨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스레인지 끈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럼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다가 멈췄으니까 그게 지금 다 핵 폐기물로 변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하던 그 핵연료 그 우라늄으로 만들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작동하는 그게 지금 쓰고 있는 상태로 안에 계속 들어 있다 보니까 그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 핵 폐기물 상태로 다 지금 변화해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방사능이라는 거 자체가 열을 내뿜는 경우도 보통 많이 있거든요. 지구의 땅 밑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다 더워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깊이 들어가면 막 뭐 다 뭐가 녹아 있고 막 마그마가 흐르고 이런다라고 하잖아요. 지구 속은 왜 그렇게 뜨거울까요? 지구 제일 깊은데 뭐 불덩이가 있나요? 지구 속 옛날에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이상한 SF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중심부에는 뭔가 태양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구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뜨겁고 마그마가 있는 거다. 이런 상상하는 SF 작가도 있었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 밑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구의 방사능 물질들이 지구 속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씩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서 생기는 열들이 지구 안에서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차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열기가 상당할 거다라고도 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은 어느 정도 열기를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한참 가동하다가 중단을 했으니까 네. 그 안에 있는 핵폐기물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들이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껐다가 뜨겁게 만들었다가 끈 직후에 그 열기도 있거니와 네. 그 뜨거운 온도 때문에 생긴 그 열기도 있거니와 네네네. 그 핵폐기물로 변한 것들이 또 내뿜어주는 그 열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껐지만 열기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식혀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식혀주고 방치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철이 녹아내리는 온도 1000몇백 도까지 온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옆에 뭐 건설해 놓은 뭐 이런 거나 기구 장치 이런 게 막 지글지글 녹아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막 설치해 놓은 설비가 막 다 망가질 수도 있죠. 그럼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비상 정지를 해가지고 그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가 가동되는 상태는 중지시켰다고 해도 추가로 그 배어 나오는 열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켜야 된다. 그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알았겠죠? 그것도 알아서 비상 냉각 장치로 그거를 시키는 걸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거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거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뭐 디젤 발전기를 가동한 사람도 있었고 뭐 배터리를 구해와가지고 그 전기로라도 어떻게든지 펌프를 돌려가지고 냉각수를 퍼부어서 이거를 뭐 시켜보자고 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쓰나미가 너무 크게 생기는 바람에 전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얼마나 잘 만들 수가 있는 장치입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식으로 비상시에 멈췄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식힐 펌프를 돌릴 전기를 구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런 골치 아픈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후쿠시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 시키지를 못했거든요. 지르코늄은 무슨 상관이죠? 그런데 시키지 못해도 웬만히 잘 견딥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웬만히 지킬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웬만히 또 버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대비책을. 네, 그래서 이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막 녹아내리고 막 다 망가지고 이렇게 안 됐거든요. 네네. 제법 잘 버텼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지르코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르코늄을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왜 많이 사용했느냐? 지르코늄이 중성자에 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가동을 하면 우라늄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면 중성자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성자라는 물질이 많이 발생해야지 또 원자로가 잘 가동이 돼요. 네. 원자로를 꾸준히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원자로를 잘 가동하고 있으면 중성자가 많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정상 가동할 때 일정한 양의 중성자가 계속 생기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성자라는 물질이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방사선이거든요. 중성자라는 이런 물질이 다른 물질에 닿으면 그 다른 물질 자체를 다른 원소로 변환시켜버리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퀴리 우리가 퀴리 하면 흔히 알고 있는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 그 퀴리의 사위와 딸도 노벨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이거 2대가 노벨상을 탄 그 노벨상 가족인데요. 그러니까 남편 퀴리, 아내 퀴리, 딸 퀴리, 사위 퀴리 4명이 다 노벨상을 탄 4명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가문인데요. 딸 퀴리가 노벨상을 받은 업적이 뭐였느냐. 사위 퀴리하고 딸 퀴리가 노벨상을 받은 업적으로 많이 손꼽히는 게 바로 이런 중성자를 포함한 뭐 중성자 알파선 뭐 이런 방사선을 포함을 해가지고 다른 원소에다가 이런 방사선을 쪼여줬더니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현상을 관찰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이 사람들이 한 업적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소라는 거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다른 물질의 근본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는 일부 방사능 물질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 거는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발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 근원적인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뀌면 그 원소라고 부르겠어요. 수소는 한 번 수소는 영원한 수소다. 한 번 탄소는 영원한 탄소다. 뭐 이렇게 돼야지 원소라고 부를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던 연금술이라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한 납이라는 한 원소는 금이라는 다른 원소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성자라든가 알파 입자 같은 그런 방사선을 잘 활용하면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것도
하면 할 수는 있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고 이 딸 큐리가 그걸 성공시켰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연금술을 실제로 드디어 연금술을 실제로 해내는데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딸끼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벨상 좀 받을 만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인데 바로 이 중성자가 그런 특징을 딴 원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중성자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중성자가 그렇게 몇 달 동안 몇 날 며칠 계속 몇 달 동안 원자로를 가동하는 동안 계속 많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원자로의 재료가 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성분들이 원자로 만들어 놓은 뭐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중성자를 맞아가지고 딴 물질로 막 바뀌어버리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뭐 철로 만들어놨 쇳덩어리를 만들어놨는데 뭘로 바뀐다고 할까요? 좀 황당하게 뭐 헬륨으로 바뀐다. 그럼 철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기체가 돼가지고 막 피어오를 거 아니에요. 다 무너져 내릴 거 아니에요. 중성자를 많이 맞으면 곤란하거든요. 중성자를 맞아도 잘 견뎌내는 물질을 좀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중성자를 좀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바로 지르코늄이었습니다. 아, 지르코늄이 뭐 바뀌는 걸 막아줘요? 중성자 약간 중성자 방어 장치 같은 거죠. 말하자면 중성자 방어 코팅 같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원자로 속에 지르코늄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 원자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전하라고 지르코늄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좋은데 아까 같이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1300도든가 엄청나게 높은 온도 1300도면 웬만한 물질 다 불타오르는 온도입니다. 1300도면 종이 같은 거 막 불타올라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저기 아니 너무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보기만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하여튼 내적 갈등. 그래서 지르코늄이 그 정도로 높은 온도가 되면 어떤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촉매라고 부르기는 조금 이상하지만 마치 촉매와 비슷한 그런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맹물을 재료로 거기에서 수소를 피어오르게 하는 그 우리가 꿈꾸고 있던 그 작용을 1300도 이상이라는 그 높은 온도에서는 지르코늄이 그냥 일으켜줍니다. 이게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냥 제발 좀 일으켜줘라고 하면서 일어나면 진짜 꿀이죠.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 영화 중에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맹물로 가는 자동차.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있군요. 김세환 선생님 얼굴 보이시는 거. 그러네요. 김세환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CBS 프로그램에 그래요? 왕년에 많이. 그러셨구나. 우리 여기 스튜디오 나오는 길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지 않나요, 사진? 김세환 가수. 네네네. 그래 못 봤는데. 하여튼 네네네. 맹물로 가는 자동차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수소가 그렇게 물에서 자들 피어오른다 그러면 물로 수소 만들어가지고 수소로 추셔서 움직이면 주유할 필요 없이 그냥 약수터에서 물 떠와가지고 이렇게 좀 강물 퍼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수소가 저절로 안에 있는 촉매 때문에 피어오르고 그걸로 수소차가 가는 방식으로 가면 진짜 맹물로 가는 자동차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 반응인데 원자로 속에서 우리가 그 반응을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나 높은 온도 그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온도를 1300도로 높이 유지할 만한 연료가 있으면 그 연료는 그냥 자동차가 굴리겠죠. 그냥. 득이 없네. 그래서 실용적으로는 별 득이 없는데 원자로 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 속에 있는 그 물들 중에서 수소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수소가 피어오르면 수소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고 수소가 불이 잘 붙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 수소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뻥 터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소가 폭발했기 때문에 흔히 수소 폭발이라고 당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수소 폭탄 터지는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수소 폭탄이 터지는 원리는 태양이 빛을 내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반응, 정말 신비롭고 모든 과학자들이 한 번쯤은 일으키고 보고 싶다라고 애원하는 아주 신비로운 반응이고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날 때 수소가 폭발했던 그 반응은 그냥 수소가 불붙어가지고 터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소가 불붙어 터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원자로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온갖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런 사달이 일어났는데 그 수소가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원래는 원자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지르코늄 때문이었죠. 그렇구나. 그 뭐 시켜줬더니 결과적으로 지르코늄이 그런 반응을 그래서 이거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경계를 했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도 했구나. 그래서 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궁리도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놓쳤던 거를 어느 정도 잡아내주기도 한 겁니다. 이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쓰나미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 수소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책 이상으로 많이 피어 올라가지고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돼서 교훈이네요. 그 후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제거 장치 같은 거 이런 거 속속 설치되고 있고 보완을 했구나. 예, 보완되고 있고 그게 성능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개량되어서 뭐 보강되고 있고 이런 거 계속 꾸준히 뭐 진행되고 있고요.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거 이루어질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그때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딴 우려도 있는 것 같다. 더 보강해라 이런 이야기도 뭐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이 또 이 수소를 만들어낸 찰만 만들어지면 얼마나 소중한 수소인데 엉뚱하게 이상한 데서 만들어지는 바람에 화재의 원인이 되었고 폭발의 원인이 되었던 그 수소를 만들어낸 지르코늄이 그때 당시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얼추 뭐 다 됐는데. 벌써요? 이거 어떡하지? 할 건 진짜 많은데. 허둥지둥 저 원고를 넘기는 모습. 어떡하지? 요건 좀 궁금하긴 해요. 지르코늄으로 우리 태양계 나이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태양계 나이뿐만 아니라 온갖 돌들이 언제 생겼는지 추측을 할 때 이 지르코늄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돌의 나이를 알 수 돌의 나이를. 돌의 나이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인천에 그 서해 5도 있는 그쪽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들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뭐 20억 년 된 돌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사진 찍는다고. 그래요. 많이 기자격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 근처에 좀 신기하게 생긴 딴 돌이 또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돌의 나이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까요? 돌이 뭐 나이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돌의 나이 알아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짐작도 안 갑니다. 돌의 나이를 알아낼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바로 지르코늄을 이용해서 나이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지르코늄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 저는 좀 재밌는 이야기 읽은 게 이 관장님이라고 이승배 관장님이든가 이 관장님이라고 우리 땅 돌 이야기라는 재밌는 책을 쓰신 이거 지질 관련된 박물관 관장님으로 일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해설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원 같은 데를 장식하는 돌로 뭐 말이 장식이지 그냥 아무데나 돌 좀 이렇게 뭐 쌓아놨다라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흔하게 쓰는 돌로 호상편마암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호상편마암. 뭐 말이 어려운데 호상이라는 게 약간 이런 흰 모양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줄무늬. 저런 무늬. 줄무늬 돌이라는 뜻이에요. 줄무늬 돌. 아파트 정원이라든가 뭐 그냥 뭐 축대 같은데 이런 데도 많이 써요. 그래, 아파트 화단에 있어. 그냥 뭐 그런 뭐 아파트 화단도 아니고 그냥 무슨 뭐죠?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냥 뭐 되게 흔한데 그냥 맞아. 뭐 길가에 인도 같은데 옆에 괜히 그냥 뭐 좀 썰렁하면 옆에 약간 뭐 좀 돌 좀 이렇게 쌓아서 약간 해놓을까 이런 데도 그냥 막 널려 있는 그런 돌이 호상편마암이라는 한국에서 진짜 흔한 돌이 있는데요. 호상편마암이군요. 우리나라에서 이 관장님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호상편마암의 주요 산지로 많이 산행되는 곳이 충청남도 중에서 좀 북부 지역 이쪽이 호상편마암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는 돌을 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있는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보셨겠죠. 거기에 있는 호상편마암이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거다. 생겨난 지가 엄청 오래된 거다. 예를 들면 뭐 좋기 뭐 수억 년 단위 뭐 이런 거는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한 19억 년, 18억 년 이 정도 되지 않을까까지도 추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갑자기 이제 일본 사람들 후지산 이런 거를 보면 산이 엄청나게 크고 멋있으니까 후지산이 뭐 일본의 신령이다. 진짜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산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기도도 하고 후지산의 신 뭐 이런 것도 뭐 생각하고 신화도 있고 뭐 엄청 영험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후지산은 사실은 화산 폭발로 생긴 산이기 때문에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후지산이 그렇게 크게 폭발한 게 대충 뭐 한 100만 년이나도 될까? 그래요? 그래서 수십만 년, 수만 년 단위로 보고 있거든요.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정도로 커진 게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후지산보다 우리나라 길가에 정원에 장식해 놓은 그냥 호상편마암 돌이
정말 몇백 배는 오래된 10수억 살. 훨씬 더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면 거기에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 많다. 기도 야야 우리 CBS인데 그런데 함부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함부로 기도하는 건 좀 무의미한 거죠. 숭실사이버대 얘기도 우리 CBS인데.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런 나이 어떻게 알아냈느냐. 돌이 만들어질 때 용암 같은 게 생긴 다음에 굳으면서 마그마가 굳으면서 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녹아 내려가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으면 돌이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굳었을 때 용암이 식어서 돌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용암으로 녹아 있으면 녹아가지고 안에 있는 원소들이 막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굳으면서 그 안에서 딱 그게 굳어가지고 딱 갇히게 되겠죠. 더 이상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섞이지 못하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굳을 때 서로 잘 연결되어 가지고 굳기 좋은 원소들끼리 딱 달라붙어 가지고 굳을 거 아닙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굳을 때 어떤 한 종류의 원소만 쫙 일정한 그런 각도를 지키면서 일정한 규칙적으로 딱 굳으면 결정 크리스탈 수정이 되어가지고 보석처럼 되는 것도 탄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연히 탄소가 그런 모습으로 굳었다라고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탄생을 하겠죠. 그죠? 그런 게 막 굳을 때 지르코늄 덩어리가 굳어가지고 안에 박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웬만한 돌에는 조금씩 지르코늄이 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르코늄이 막 생산될 정도로 많지는 않더라도 돌덩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삿삿이 뒤져보면 지르코늄이 조금은 박혀있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짜 보석 같은 걸로 쉽게 구해서 많이 쓰죠. 지르코늄이 이제 박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르코늄이 박혀있는 부분을 그렇게 찾아내면 그거를 떼가지고 거기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지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지르코늄에? 네, 지르코늄에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로 지르코늄에 잘 끼어드는 게 뭐가 있냐면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우라늄이 끼어든다.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보면 지르코늄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르코늄의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이상한 게 막 등장을 하죠. 하프늄, 지르코늄의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오면 72번 있고 그 옆에 주기율표에서 모양이 어그러진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 부분이 뭐 란탄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율표 규칙이 깨지는 부분입니다. 지르코늄에서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멀지 않죠, 그죠? 그 지역에서 쭉 보다 보면 우라늄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두 칸 밑으로 내려와 옆쪽에 보면 92번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죠? 92번. 그래서 우라늄이 좌우로 봤을 때 멀리 안 있어요. 그래서 지르코늄하고 그 이유 때문만 그런 거 바로 옆 칸에 있어도 뭐 그렇게 잘 안 굳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라늄은 하여튼 그 이유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지르코늄하고 잘 섞여가지고 같이 잘 굳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라늄은 방사능을 띠고 있으면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그 우라늄이 점점 다른 물질로 변해가거든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우라늄 하면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라늄은 변하다 보면 납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납으로? 대충 우라늄 한 2g 중에서 1g 정도가 납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한 40억 년에서 50억 년 정도 기다리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아주 천천히 납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성편맘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안에 납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라늄이 변해서 들어있는 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납은 주기율표에서 상에서 보면 지르코늄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좌우로 봤을 때. 그래서 납은 지르코늄하고 그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르코늄 사이에 우라늄이 박혀 있으면 납이 박혀 있다면 그거는 납이 원래부터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고 우라늄이 들어온 게 바뀐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뀌는데 40억 년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납이 만약 지르코늄 사이에 납이 많이 박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라늄이 박힌 다음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납이 조금 박혔고 우라늄이 생생하게 잘 박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아직 갓난아기네, 후지산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돌의 나이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의 나이를 열심히 측정을 해가지고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돌도 추정을 해봤더니 46억 년 정도 나이가 된 걸로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다가다 우리 저기 공룡 뭐 이런 거 설명해 줄 때도 얘기하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그러네. 지구의 나이 46억 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구가 뭐 가끔가다 얘기해줘. 꿈에 나와서 알려줘요. 이렇게 지르코늄 같은 걸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납이 박혀 있는데 지르코늄은 화학적으로 납하고는 덩어리질 수가 없는데 납이 박혀 있다는 얘기는 지르코늄하고 덩어리가 잘 지는 우라늄이 박힌 다음에
변해서 납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용해서 아니 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46억 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뜻이구나. 납의 정도로 어떤 연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이 측정기로. 신기하다. 사람의 나이는 얼굴만 보고 쉽사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돌보다는 쉽죠. 네, 뭐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게 중학교 때 얼굴이에요. 지금은 좋겠군요. 한숨을 뭐 근데 지금은 좋겠군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불만이었는데 나에게도 지르코늄 한 조각 있었다면 얼마나 나를 더 제 나이로 보아주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는 문득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몸에 납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안 좋게 들리는군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 생긴 대로 살도록 하겠다라는 다른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흔하디난 호상편마음이 되게 오래된 녀석들이었다. 그렇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호상편마음이 생기는 지역이 아니라 딴 지역에서 더 싼 호상편. 근데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그냥. 좀 아쉽긴 하죠. 30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30초? 30초 너무 짧다. 40초만 얘기하고. 40초. 오케이. 40초. 오늘 40번째니까. 지르코늄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한 곳 어디 있을까요? 모릅니다. 최근에 유명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태안? 네, 충청남도 태안에 모래밭 중에서 지르코늄이 의외로 많이 섞여 있는 모래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요즘 모래를 막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우연히 보면 저기 모래 왜 저렇게 퍼가는 거야? 어디 뭐 다른 데 모래가 부족해져가지고 딴 해수욕장에다가 보령 뭐 이런 데다가 퍼다 줄러 그러나 모래 왜 퍼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르코늄을 캐가려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퍼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태안에서 요즘 뉴스 보시면 태안에서 막 그걸로 약간 단속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너무 많이 퍼가면 안 돼 이러면서 귀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모래 있어야지. 왜냐면 지르코늄 쓰이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르코늄 생산국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돌 속에서 지르코늄을 뽑아내는 스웨덴의 우리 베르셀리우스가 했던 그거를 우리가 공장에서 하고 있는 그 공정도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순수 지르코늄도 아마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뭐 어느 정도씩은 생산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르코늄 생산국 대열에 이 방송이 나갈 접어들게 되었다. 다음 주인데 당장 뭐 그 사이에. 왜냐면 최근 기술이거든요. 2024년 기사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르코늄 그러니까 태안의 명물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세발낙지 떠오르십니까? 맛있는 거 많죠. 지르코늄도 태안의 명물 중에 하나다. 언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얼마 후에는 태안에 가면 그래도 뭐 좋은 뭐 보석은 못 사도 지르코늄으로 되어 있는 약간 뭐 큐빅 액세서리 정도 하나는 사야지. 태안 특산물 지르코늄 뭐 이렇게 되는 날이 한 10년 20년 후에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르코늄 시티. 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알루미늄 시티가 어디였죠? 영주였나? 영주. 태안은 지르코늄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원소 오픈 어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 기념비적인 40번째 원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이어나갈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요. 곽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